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환경평가 국영역 해설 강의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또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날 더운데 마스크 끼고 또 교실에서 꾹꾹 참으면서 또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 어땠나요?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요, 다소 좀 쉽기는 하지요. 지난 4월 전국연합과 난이도가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 4월 여러분 성적표 받았죠. 그 4월 성적표와 함께 같은 유형의 문제를 혹시 어떤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혹시 또 틀리진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의고사를 봤으면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 점수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4월 전국연합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이랑 같이 함께 참고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름방학 이어서 9월, 10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데 또 여러분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이 독서가 참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는데 이 독서 해설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부터 3번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이 1번부터 3번은 일단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첫 번째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는요, 실수거든요. 실수로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절대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뭔가를 잠깐 놓쳐서 약간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먼저 살짝 문제를 빠르게 좀 훑어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 정보들 중심으로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풀어야 될 건 또 답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를 잠깐 보면요. 독서에 대한 정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글에는 독서에 대한 정조의 생각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출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의 견해에 해당되는 그 정보들을 중심으로 탁탁 짚으면서 1번 같은 문제는 읽으면서 여러분이 빠르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관련 있는 선택지를 짚어서 읽으면서 함께 해결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보기에 A,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기에 A, B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같은데 밑줄이 따로 쳐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도 그 대비되는 짝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비되는 짝을 잘 빠르게 짚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답 또한 여러분이 빨리 고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를 한번 이제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렸을 때는 뭐 경전 이제 이 정도 보고 사실은 또 이제 보기에 있는 말들을 따다가 이제 선택지를 서술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딱 이거다 하고 이거 출제 요소다라고 짚을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요.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됐는데, 그 글상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정조의 독서법 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역시 이 글에 정조의 독서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정조의 견해, 그 다음에 정조가 강조한 독서법. 그쵸? 이 두 가지 정보를 특히 여러분이 이제 잘 짚으면서 읽었으면 된다라는 거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인데 이제 정조는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이제 정조에 대한 독서의 견해가 핵심 출제 요소였는데, 실용이 중시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 주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당연히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실용이 핵심어가 될 텐데, 이 실용과 관련해서 실용적인 책이 이제 어떤 거냐라는 거를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은 정조가 어떤 책을 실용적인 책으로 생각했느냐이니까 정조의 견해 조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또 핵심 정보로 짚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네, 그리고 이 도움이 된다와 관련해서 자, 독서 습관을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수능을 잘 본다라는 건요. 독서를 결국 잘한다는 것일 텐데 이 독서를 잘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앞뒤 내용 간에 서로 연계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딱딱 연결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운 것을 특히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도요, 좀 쉽더라도 그렇게 앞뒤 내용 연계되는 것들을 딱딱 짚어가지고 이해하는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야 되니까. 그런 습관 하에 수능시험장 가서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있더라도 나의 몸에 체화된 그런 습관에 따라서 앞뒤 내용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 짚어야 되겠는데 이겁니다. 도움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보면 오늘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의미,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좀 다른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연결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춰보는 이 책이 거울이 된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책이 역사서인 거죠. 역사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가 대비가 돼요. 뭐랑 대비가 되냐면 자, 정조의 견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거랑 역사서랑 소설 대비시켰죠. 네, 소설은 도움이 안 된다.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 그래서 평생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소설도 도움 되는데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정조는 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까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역시 앞뒤 내용 연계를 빠르게 했으면 되는데 형태와 관련해서는 요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 요거 이렇게 대응시켰으면 되겠고 책을 읽는 자세와 관련해서는 누워서 편히 읽는 것 이렇게 연결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문단 봤는데 1번 문제에서 1문단과 관련해서 판단을 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1번에 1번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 정조의 생각 맞죠? 우리가 이제 짚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형태와 책을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시한다 이거는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조의 견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두 부분을 딱딱 잘 짚으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빠르게 독해를 잘 한 겁니다. 다음 보지요. 이 문단인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제 무엇에 도움이 되어야 하느냐? 도덕과 인륜을 다스리는데 이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조는 독서법도 이제 제시를 했나 봐요. 하나의 틀에 매이는 독서. 이거는 정조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이에요. 여기 죽을 사자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서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연하게 확장해서 읽는 건 이제 뭐냐라는 것인데 무조건 따라 읽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 읽는 것은 이렇게 틀에 매이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 내용 연기하면서 읽는 거죠.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철학 지문이라든가 과학기술 지문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앞뒤 내용을 연계해가지고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스스로 잘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또 봅시다.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변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정밀하게 살피고 밝게 스스로 자 이런 내용은 자 이것에 해당되고 저런 내용은 또 저것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이제 가려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잘 가려서 심신으로 체득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5수레 때 시를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 이렇게 아무리 많은 책을 달달달 외운다 한들 이게 무조건 따라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하고 세세한 것을 이제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에 담긴 뜻을 스스로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앞뒤 내용 관련 있는 것들끼리 연계하면서 읽었으면 잘 읽은 거고요. 문제도 잘 풀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 이 문단의 지금 이 짚은 내용들, 이것이 2번 문제를 푸는 바로 열쇠였습니다. 그죠? 여기 2번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돼요. 지금 여기 대비가 되고 있죠? 우리 아까 2번 문제 보기에서 A, B 밑줄 쳐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밑줄 쳐져 있으면요. 그 둘은 같은 것일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겁니다. 그럼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문에도 대비되는 짝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2번 문제 우리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여기 이 문단에 있는 이 내용이 2번 문제에 출제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딱 짚어놨으면 당연히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1번 문제에 3번, 4번, 5번 선택지 남았는데 이 문단 가지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이 문단은 2번 문제 내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관련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다음 3문단을 봅시다.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독서 방법. 그럼 이제 이 독서 방법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짚어보면 되겠는데, 보세요.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놓는 거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치밀하게 읽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공부도 좀 비슷해요. 쉬운 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읽고 문제를 풀어봐야 본인의 그 독서, 독해력 발전에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재 자신의 수준을 계속 확인하는 공부만 해나갈 뿐이에요. 어려운 걸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그런 글을 이해하는 그 능력, 사고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키우려면 어려운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점 꼭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단번에 전체를 모두 하려기보다 대요, 큰 요강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즉 어떤 나무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일단 숲 전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서만 또 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이 타당한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 이런 독서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독서법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물음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얻어나가는 것. 이제 정조가 생각했던 독서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3문단도 봤는데 1번에 3번 선택지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분량을 매일 정해놓고 읽는 것이 좋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에 한 번을 읽어도 치밀하게 읽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파악해야 된다. 한 번 읽을 때 치밀하게 읽어야 된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자, 보세요. 단번에 전체를 모두 알려기보다는 대요를 먼저 파악하라고 했어요. 대요를 먼저. 그럼 대요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4번 선택지는 한 번 읽을 때 그 처음부터 치밀하게 읽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1번에 4번이 정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그 지점 짚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배운 지식은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알겠네요. 그죠? 네. 내가 밑줄 친 게 선택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목해서 이해한 게 선택지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자꾸 이제 또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답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지문 읽기 전부터 우리는 이 2번과 관련해서 이 A, B가 대비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앞에 있는 이 A 같은 경우에는요, 달달 외워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닥치면요, 그 책의 내용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다가 적용을 못하는 거야. 한결같이 읽은 거는 반대로 행동해. 그렇다면 책의 내용을 어떤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B는요,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봅시다. 모든 것을 외우지는 못해요. 모든 걸 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나는 일과 관련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성할 줄 아는데 그 반성을 할 때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좀 적용을 한 거예요.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니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자신의 어떤 생활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 그렇다면 이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책 독서와 관련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냐면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지점을 딱 이 문단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딱딱 이해를 했으면 답은 이제 금방 나오는 거죠. 1번, 자기 말처럼 다 외웠다는 점에서 A는 상황에 따라 경전을 새롭게 해석한 게 아니죠. 새롭게 해석한 것은 B와 관련이 있겠죠. 읽은 것과는 반대로 한다는 점에서 A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지향했다. 필요에 따라 유연한 독서를 지향한 것은 이런 실천과 관련이 있으니까 역시 B와 관련이 있겠죠.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B는 생활에 쓰일 수 없는 독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일 수 없는 독서라고 하는 거 적절하지 않죠. 4번을 보면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했다는 점에서 B는 책에 담긴 뜻을 심신으로 체득하지 못했다. 심신으로 체득했다고 봐야죠. 논어 중에서 한 구절을 떠올리며 화를 참고 이를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책의 내용을 자신의 일상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이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답을 5번으로 빠르게 골랐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이겁니다. 보기에 대비가 되면 지문에도 있다. 그래서 처음 독해할 때 그 대비되는 짝을 꼭 잘 찾아라. 이건요, 어려운 인문 철학이라든가 뭐 사회 경제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점 명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정조의 독서법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독서법과 관련해서요, 이 글의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기 지금 제기를 하고 있네요. 소설도 충분히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이런 것은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비판적 사고 유형의 문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차이점부터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기에 이 말을 딱 보자마자 이건 정조랑 생각이 다른 거네. 정조는 소설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되는 책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설 막 정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정조는 소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아봐야겠어라고 하면서 차후에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는지를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읽겠단 말이야. 그 문제의식, 그 의문과 관련하여 여기서 이제 이 의문이라는 건 비판적 의문이죠.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가적인 독서 계획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체계화하는 것,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는 것, 생략된 부분에 보충할 내용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자식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것, 요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과 관련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요 문제는 요 글상자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빠르게 답을 고를 수도 있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4번에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 세트예요. 주제 통합 세트는 가를 읽고 이제 나를 읽을 땐 가와 나의 공통화제,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짚으면서 다양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나의 글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그 다음에 관점에 있어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처음 독해할 때부터 파악하는 것을 연습을 해서 그걸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주제 통합 세트의 문제 해결하는 속도, 정확성 다 향상이 잘 될 겁니다. 그 지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또 잘 하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이제 가부터 이제 볼 건데 일단 우리 문제 봐야죠. 문제를 보면 자, 여러분이 출제 요소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를 좀 파악했는지 체크를 좀 해보세요.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했어야 되는 거는 특정 개념입니다. 1, 2, 3, 4, 5에서 전부 다 특정 개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도요, 당연히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 설명하는 말,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죠. 주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휴메 견해가 출제 요소인 거 알죠? 그리고 5번을 보면 선택지 길이 좀 잠깐 볼래요? 1번이 가장 길죠.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 길고, 자,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역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지가 이 모양인데 이런 식의 모양이 됐다는 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길이순으로 이렇게 배열되죠.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대부분 정답의 개수를 맞추기 위한 경우가 많아요. 요 정답이 4번, 5번에 있는 경우에 이걸 뒤집어 가지고 1번이나 2번 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요 앞쪽에 이제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답을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번 흉의 견해 이제 출제 요소인데 그 선택지 앞부분을 좀 보죠. 인상, 상상력, 연합의 원리, 상상력이 계속 반복되네. 인상이랑.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상상력이라는 말, 그다음에 인상이라는 말, 연합의 원리 또 이제 낯선 개념어니까 그 말 주목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6번 볼까요?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의 개념을 적용해요. 그 개념이 당연히 출제 요소네요. 그다음에 선택지 이제 사례가 있고 7번 기억과 니은 자 위치 확인합니다. 나의 이 문단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서술 형식을 빨리 확인했어야죠. 모두 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처음 독해할 때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죠. 그런 상태에서 7번의 정답을 빠르게 골랐어야 합니다. 8번 문제에서 주목했어야 될 말은 견해라는 두 글자입니다.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글에도 당연히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우리가 짚었듯이 흉의 견해에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견해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짚어야 되는데 선택지 1, 2, 3, 4, 5를 봤더니 흉 외에 칸트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흉과 칸트의 견해 주장을 독해를 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흉과 칸트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들을 잘 짚으면서 읽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자, 이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의 글인데요. 이 가의 글을 읽으면서 5번 문제 해결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를 좀 함께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철학의 주제로 이제 생각한 흉은 자, 흉 상상력에 대한 입장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흉은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과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흉의 상상력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관점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관점은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것, 어떤 타고나는 것으로 이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인데 흉은 자, 여기 보면 핵심어가 정신적, 후천적인 기능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의식,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후천적인 거다. 이 후천적인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될 말은 사실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흉은 경험을 중시한 경험론자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흉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이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각이라는 것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대요. 그러면 둘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짝으로 짚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상은 설명을 해요. 인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관념도 설명을 해요. 이때 인상 관념 관련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았어야 되는 말은 결국 뭐냐면 특히 이렇게 구분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딱 여러분이 짚어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은 뭐가 될까요?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말은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 이 경험이 특히 이제 핵심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예요. 즉 마음속 이미지예요. 관념은 마음속 이미지. 자, 인상은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 이런 이 경험을 마음속에 떠올린 이미지, 그건 관념이다. 그러면 이제 흉의 견해적인 얘기 나와 있는데 흉은 자, 이게 또 이제 핵심어가 나왔는데 인상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문 철학 지문에서 앞뒤 내용을 연결하면서 자꾸 읽어야 돼요. 인상을 통해라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요. 경험을 통해서 그 인상을 떠올리면 그게 바로 뭐냐면 관념인데 그 인상을 통해서 이미지,
자, 요 이미지는 뭘까요? 관념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 관념을 재생시키는 것. 이게 무엇이다? 상상력이다 라고 휴먼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관념을 떠올리는 것이구나. 그 말은 결국은 보세요.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상상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능력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 짚었는데요. 1문단에서 여러분이 특히 주목했어야 되는 말을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말들을 중심으로 독해를 했는지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5번 선택지,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상상력의 개념 나와 있죠? 이 휴메 견해정 관련해서 개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견해정을 설명을 할 때 개념과 함께 제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개념이라는 것은 견해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개념과 견해장, 요 패턴, 함께 제시되는 패턴,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 방법의 패턴, 그런 패턴으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상력의 이제 개념이 있고, 이 상상력의 개념과 관련해서 휴메 견해정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5번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을 이제 보면요. 상상력이라는 것이 인상을 통해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이제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상상력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출제 요소를 문제를 통해서만 먼저 빨리 파악을 할 때도 이 글에서 어떤 개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한 네 글자가 특정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의 개념은 당연히 이렇게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기억을 어떻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냐면 상상력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억과 상상력, 요 둘을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서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여기서 딱딱 빠르게 잘 짚으면서 읽었느냐, 그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럼 봅시다. 기억. 자, 이제 이 상상력과 이제 대비되는 짝으로 짚어야 되겠는데, 기억은요,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재생한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훨씬 생생하고 강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억은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순서. 그런데 상상력은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대비되는 거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해요. 그러니까 최초와 동일한 순서, 순서와 상관없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런데 상상력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 인산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 그것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기억은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같아요. 하지만 상상력에 의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은 요거예요. 다르게. 저 다르게 정도만 여러분이 또 이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어도 잘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력 관련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결합하거나 분리를 요 다르게, 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 요거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훨씬 잘 읽을 겁니다. 기억은요, 처음에 봤던 그대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대로 재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그렇지 않아요.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떼었다가 앞에 갖다 놓고, 여기 있던 거 저 뒤에 갖다 놓고, 이렇게 분리와 결합, 그게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한다라는 것을 요 말과 관련지어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참 잘 읽은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또 결합하거나 분리라는 말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재정리된다라는 말로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또 대응시켜 가지고 앞뒤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읽었으면 또 잘 읽은 겁니다. 이 문단에서도요. 선생님이 이렇게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말, 요 말을 기억과의 차이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짚어서 읽었으면 정말 잘 독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또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문단 봤고요. 이 문단 관련해서 5번의 2번 선택지.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은 자율적인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상상력과 관련해서요.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 다 만들어낸 그 부분 틀렸어요. 지문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관념들을 이제 결합하거나 분리하면서 이거 이제 자율적인 재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들어낸 인상 이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지문에 있는 거 부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5번에 2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4번을 보면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이 더욱 생생하다. 이건 쉬운 선택지죠. 차이점을 출제 요소로 삼아서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 사용해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또 잘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단을 이제 보지요. 그러나 휴먼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이제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하면 그 앞에 문단에 있는 그런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재정리하는 것이죠. 인상들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 그 말에 이제 주목해서 상상력의 자율성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일정한 제약이 따른대요. 그리고 이제 이 일정한 제약과 관련 있는 말로 여러분이 이 관념연합의 원리를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념연합의 원리가 선택지에 있었다라는 것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자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경험에서 습득된. 상상력과 관련해서 자 1문단 지시되는 정보를 보면요. 기존의 관점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죠? 근데 휴먼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먼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그래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습득된이라는 것이 1문단에 있는 후천적이라는 말과 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앞뒤 내용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읽으면 글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짜인 그 유기성을 바탕으로 해서 글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게 돼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 이것에 의해서 관념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관념들이 결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임의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막 그냥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관념들끼리, 유사한 관념들끼리가 유사성이죠. 그 다음에 시공간적으로 인접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인접성이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있는 관념들끼리 이제 결합된다. 인과관계, 자 인과성이죠. 이렇게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에 의하여 관념들이 결합된다. 임의로 결합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임의로 결합된 것은 휴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무의미한 현상입니다. 무의미한 현상. 그러면 요 결합이 이루어진 게 자 이렇게 관념연합의 원리에 의하여 결합이 이루어진 게 있을 것이고 임의로 결합된 게 있는 거예요. 요 둘의 또 차이점 관련해서 임의로 결합된 건 무의미한 거다, 환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보가 정리가 됐으면 잘 읽은 것이죠. 자 3문단 봤고요. 3문단 관련하여 5번의 3번 선택지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 대비되는 짝 늘 출제소가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잘 짚으면서 읽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지를 자꾸자꾸 체크하면서요. 끝까지 잘 연습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 반드시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거두면 좋겠어요. 자 여기 3문단 받고 자 그러면 5번에 이제 1번 선택지 하나 남았네요.
또한 흉은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문단의 이제 핵심어는 항상성일 텐데, 이 항상성 관련해서 같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 동일성 확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어젯밤에 별을 봤어요. 근데 이제 날이 밝아요. 그럼 하늘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밤에 또 별이 보여요. 그럼 어젯밤에 별이 사라졌다가 하늘에 사라졌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지속하는 것이냐. 이제 그와 관련하여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해 확보된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것에 의하여 어제의 별이 오늘의 이 별이야. 그런 동일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성을 동일성과 관련지어서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에 1번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상상력 이전의 항상성 때문이다. 이 항상성 동일성, 결국 그것이 5번에 1번 출제 요소네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해 지분을 봤고요. 이제 나를 봅시다. 나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출제 요소를 이제 파악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것들의 개념을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게 6번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는 이제 기억과 니은의 그런 공통점, 차이점 파악을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에서도 역시 가에 이어 견해 주장을 나타낸 핵심어들을 잘 짚어야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이제 상상력에 대한 흉의 견해 주장을 이해를 했는데, 나에서는 시작하는 거 딱 봤더니 칸트로 시작하니까 칸트의 견해 주장을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아울러 4번 문제와 관련하여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까지 이제 하면 좋을 텐데, 가의 글 같은 경우에는 흉의 견해 주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나의 글도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봅시다. 칸트는 흉과 달리 상상력을 하고 했어요. 그럼 흉과 달리? 그러면 이 칸트와 흉, 기본적으로 관점,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주제통합 세트는 관점의 다양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 그 말은 결국은 그 관점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해하는 읽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에 따라 여기 선언적 차원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적이라는 말은 연계 규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익혔어야 하는 말이고, 기출을 통해서도 익혔어야 하는 말입니다. 철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적이라는 말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 좋겠는데, 험이라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러면 선이라는 건 한자 그대로 풀면 먼저 선자거든요. 그럼 경험보다 먼저, 경험 이전. 그러니까 꼭 경험해야 내가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부터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선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선언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칸트의 이제 견해장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개념 나와 있습니다. 개념 더하기 견해장이 견해장에 관한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개념 더하기 견해장에 관한 정보들은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감성의 개념 봅시다.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이제 감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은 뭐냐? 개념 형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형성한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이제 지성이다. 자, 이렇게 개념 나타내는 말들 딱딱 짚어서 요 개념 나타내는 말들을 근거로 6번에 1, 2, 3, 4의 이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어구랑 그 다음에 사례에서 그 내용 요소랑 서로 딱딱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잘했어야 돼요. 상상력은 하면 이제 상상력도 설명을 하는데, 상상력은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연결의 양상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자, 요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네. 요 2개를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이제 짚어야 되겠죠. 이제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자, 이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합.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이문단에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에 의해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되는 것. 지성이 감성으로 전달되는 것은 자, 도식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 이제 도식화에 대해서도 이제 저기 산문단에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이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성의 내용이 지성으로 전달되는 건 결합과 관련이 있고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되는 건 도식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딱딱 짚어내는 것이 일단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성의 개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 추론하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저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렇게 제시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말을 제시하고 있어. 그럼 앞뒤 내용 연계하라니까요. 그럼 저 추론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인데 자 여기 앞에서 본 감성, 상상력, 지성 자 이런 것들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감성, 지성, 상상력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축적된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추론이겠죠. 그래서 이 추론을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해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이게 이제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이제 인식 능력인데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이것들이 이제 인식 능력인데 칸트는 요 각각의 이제 기능들 그리고 이제 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건 뭡니까? 상상력인데 이런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이제 또 칸트다. 이제 칸트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주목하는 읽기를 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중요하게 여겼네요.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봤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말도 함께 이제 칸트의 견해정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분이 주목을 함께 했으면 잘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두 번째 문단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비되는 짝을 잘 짚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알죠? 여기 탁 보면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개 밑줄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결합, 도식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합, 도식화. 이 결합, 도식화는 이미 앞에 1문단에서 우리가 대비되는 짝이다라는 걸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결합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식화라는 것은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끌어다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재생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먼저 감성에 가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감성이라는 건 오감과 관련이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다양한 감각들 감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적으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재생적 상상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1문단에서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 결합이 이루어진다 때 그 결합은 바로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해서 결합하는 거네. 그래서 여기 이 재생적 상상력에 어떤 절차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입니다.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봐요. 그 다음에 훑어본 것을 재생을 하고 그죠? 그래서 결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단계 딱딱 짚어서 이제 파악을 했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결합을 좀 다른 말로 종합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간들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이제 결합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시간들, 그 시간이 다른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해서 결합하는 것. 그게 이제 재생적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가령 내가 사과를 보았을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상으로 결합해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사과의 앞면을 봐요. 그리고 옆면을 봐요. 그리고 그 뒷면을 봐요. 그러면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보는 게 그 보는 동안 시간이 흘러요. 같은 동일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른 시간대에 본 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종합을 한단 말이에요.
즉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라는 어떤 하나의 상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재생적 상상력이다 라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인데 이렇게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을 정보가 지시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또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 보죠. 3번 단위인데 재생적 상상력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생산적 상상력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여기 생산적 상상력에 대한 이해를 또 해봅시다. 도식이란 말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일 텐데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도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네요. 도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 그럼 도식이라는 건 뭐냐 라는 건데 도식. 그래서 이 도식의 이제 개념을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경험 이전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경험을 꼭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는 거야. 선험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만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전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는 어떤 틀, 형식, 그것이 도식이라는 겁니다. 도식.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도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그 경험을, 구체적인 경험을 하기 전부터 나에게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사랑에 관한 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도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인데, 근데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을 사랑이라는 것과 관련지어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다면 그거 이제 바로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그 도식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도식을 이제 창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 도식이라는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어떤 도식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칸트는 휴메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던 상상력을 이런 이 생산적 상상력과 관련해 이제 주목해야 할 말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특히 칸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휴메의 한계를 넘어선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또 역시 이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칸트와 휴메의 차이점과 관련해서도 머릿속에 딱 잘 내용이 이해가 됐도록 한다면 정말 잘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다 봤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가원 아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지문 읽은 것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있다 없다 판단 빨리 해야 되겠는데, 가와 나의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가의 여러 학자의 견해가 병렬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아니죠? 나에 있다? 아니죠. 없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X예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정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보았다. 일단 가에 있어 휴는 기존의 관점과 상상력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칸트는 흉과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특정 개념을 그 상상력과 관련하여 그 상상력의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바라본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2번의 선택지 빠르게 답으로 골랐어야 되겠고, 가와날리 나는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면서 두 개념의 장단점 분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가 맞기 위해서는요, 나의 두 개념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 기억, 그 차이점이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데, 나도 보면 재생적 상상력, 생산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둘의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3번 선택지는 적절할 수가 없겠고,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개념을 정의한 뒤 상상력의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에도 흉이 생각하는 상상력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와 달리, 이 달리에 대해서 하여튼 여기 또 이제 의심이 돼요. 그죠? 의심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뒤를 또 보면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와 관련지에서 사실은 이제 가의 글 같은 경우에는 흉의 견해 주장의 어떤 의, 나의 글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그런 상상력에 관한 견해 주장의 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와 달리 나는 했으니까 일단 이 선택지가 맞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칸트의 입장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있어야 돼요. 나의 글에는요 사례가 있어요. 재생적 상상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 사과 금방 우리 이 문단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례가 칸트 입장에 한계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냐 이거죠. 한계 설명하는 데 사용된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점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이 4번 선택지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야 라는 판단을 빠르게 했어야 됩니다. 5번 보죠.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개념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과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으려면 가의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 철학적 관점의 어떤 긍정적 영향, 그 주목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의 1문단 보면 상상력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한 휴문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철학적 관점의 형성 배경에 주목해서 서술하는 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가지고 5번 적절하지 않다 판단 빨리 했어야 되죠. 네. 5번 문제 답을 골랐고요. 글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찾았고 6번으로 바로 갈게요. 나에 따라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감각 관련이 있죠. 그렇죠. 차갑다 감각이에요. 자, 이 감각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짚어보면 봅시다. 나의 1문단. 감성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갑다라는 어떤 그런 촉각, 그 감각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성의 개념과 딱 대응하는 사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의 설명 적절한 것이고 2번 물리학 천문학 분야의 수많은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자 축적된 지식들을 우주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 이렇게 축적된 지식들을 수렴하여 체계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이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도 이성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지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번은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지붕을 내리치는 듯한 빗소리가 들렸을 때 자 이렇게 지붕을 내리치는 듯한 빗소리 자 이와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태풍이라는 것에 이제 개념을 형성을 해요. 태풍이라는 것에 이제 개념을 떠올리는 거죠. 형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에 근거하여 그 개념과 관련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자, 나의 1문단에 지성에 관한 이제 그 개념을 한번 보면 개념을 형성하고 태풍에 관한 개념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그 개념, 태풍이라는 것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지성 맞네요. 3번도 적절하죠? 자, 이렇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어구랑 그 다음에 선택지의 사례랑 딱딱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이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사고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빠르게 정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짚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귤감 포도를 바라보며 받아들인 다양한 감각들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과일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성이라는 것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상력은요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또 지성과 관련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4번 선택지 설명도 역시 적절해 이런 판단했어야 되겠죠. 5번 봅시다.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색, 크기, 모양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는 것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느꼈다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자,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제 감성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감성을 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 맞아요.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라고 되는데 빨간색이라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그럼 장미꽃에 관한 개념을 형성해서 지식을 축적했겠죠. 그러면 그것은 지성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이성은 뭔데? 이성은요.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을 추적하는 것을 이것을 지성과 관련지어서 선택지 서술을 이제 바꿔서 제시를 했다고 한다면 맞는 선택지일 수 있겠지만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러니까 5번 답으로 잘 골랐어야 됩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하장 숙제하는 걸 읽게 되는데 이 문제도요. 여러분이 당연히 답을 잘 고르고 오답 표지도 잘 찾아서 이제 판단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테스트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고르려면 읽기를 잘해야 되는데 읽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글 읽기 전부터 이렇게 문제 서술 형식을 보고요. 이 서술 형식 참고하여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들을 미리미리 딱딱 짚어서 잘 이해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달리니까 결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출제 요소예요. 그럼 처음 독해할 때부터 당연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주로 이제 여러분이 차이점에 관한 정보들을 짚으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래서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답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각과 별개로 적용하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거예요. 물론 니은은 나의 산문단에 따르면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은 감각과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아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경험 수용과 인식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능동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 능동적인 것을 수동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역시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제시해놨으면 저건 답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금방 또 했어야 돼. 그죠? 내가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놨다고 한다면 그 공통점 근거에서 공통점이 맞게 서술되는지 빨리 판단하면 되는데 주로 차이점만 다 찾아놨는데 공통점 제시해놨으면 이건 엉뚱한 말인 거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공통점이잖아요. 둘 다 감성과 이성을 매개는 해줘요. 이제 그 방향성은 다르죠. 재생적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고 그 다음에 생산적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둘 다 감성과 이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 4번 기억, 니은과 달리 기억은 다양한 감각들을 결합하기 전에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니은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훑어봐야 돼요. 그죠? 훑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4번 선택지가 둘의 차이점을 잘 제시를 한 것이네요.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험적 형식을 만드는 능력이다 라고 되는데 선험적 형식을 만드는 건 기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니은이죠. 그렇다면 여기 앞부분이 지금 바뀌어 있죠. 자, 7번 문제 답 4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8번을 봅시다. 윗글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부인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1번 선택지부터 이제 판단을 해보죠. 이 가와 관련해서요.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는 가의 견해에 동의하겠군이라고 됐는데 이 내용이 가에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를 봤더니 이미지가 이해에 필요하대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재생해서 보존하는 상상력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이미지가 재생되는 것인데 그 이미지가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는 내용 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것에 흉이 동의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지점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가의 1문단에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흉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상상력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 상상력. 그러면 이미지를 재생하는 거 상상력 여기랑 이제 일단 통하면서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어야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제시되는 이 내용이랑 휴메의 입장이랑 서로 통하네요. 통하니까 적절하다. 이렇게 빨리 판단했어야 되겠죠. 견해 주장을 이렇게 견주는 것, 비교하는 것. 견해 주장을 비교하는 것. 수능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 주장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뭐 서로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입장에서 이 입장을 그 차이점을 바탕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 동의와 비판에 관한 지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점을 결국은 출제자들이 물어요. 그 점 꼭 잘 생각하고요. 옆에다 좀 정리를 출제 포인트로 정리를 해놓고요. 칸트는 상상력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파악한 자 이제 나의 견해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상상력에 대해서 창조성을 지녔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상상력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봤다는 거 맞는데 칸트가 제시한 생산적 상상력 또한 창조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또한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칸트는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다의 견해에 동의하겠군이라고 되는데 다를 보면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다라고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3번 선택지의 내용은 다의 내용에 부합해요. 그런데 과연 칸트가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건데 칸트는 자,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감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상상력이라는 것은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걸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상상력과 감성이라는 것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 구분되는 걸 지금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다. 어떤 감성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함관계, 상하관계랑 인과관계랑 선후관계 이 세 가지가 국어시험에 독서시험에 참 많이 이제 출제에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세요. 상하관계. 상하라는 건 포함이에요. 상이어, 하이어 있죠. 그래서 상이어가 하이어를 포함하는 건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선후관계, 인과관계. 이 세 가지 그 논리적 관계가 정말 출제 요소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 알면 좋겠고 이것들과 관련된 요소가 있을 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휴먼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나의 견해에 동의하겠군이라고 되는데 자 이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여기 라의 경험은 감각의 대상과 접촉하면 획득된다 이 말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흉이 동의하느냐 그 근거를 지문에서 이제 짚어보면 1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 그러면 감각이라는 것이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감각이라는 것이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가 된다. 그러면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그런 재료를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메의 입장이랑 통하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요 4번을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흉과 칸트는 모두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상상력의 역할을 필수적이라고 파악한 라에겐에 동의하겠군이라고 되는데 여기 라를 보면요.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상상력의 기능을 배제한 인간의 인식 과정이 있을 수 없다. 상상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가의 1문단을 보면 휴문요. 상상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칸트도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식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을 필수적인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거기 나의 1문단의 역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5번 선택지 또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되겠죠. 네. 자, 8번도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9번을 봅시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서술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서술어가 꼭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를 따지면서 그 문장 성분에 사용된 말들의 의미 속성이 유사한지까지 짚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는 A를 이제 보면 자, 지문에 A를 찾아서 보면 나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이란 말이에요. 거기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판단을 내리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이라는 건 이 내리다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해요. 그럼 여기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따지면 돼요. 목적어가 있는 거. 2개만 따지면 되네, 사실은. 지금 이거 앞에 주어가 물가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람들이 내린 거예요. 여기 앞에 부사어도 있고. 근데 목적어가 지금 보이질 않아. 그 다음에 여기 채증이 내리는 거예요. 그쵸? 뭔가 어떤 체한 느낌, 그것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목적어 있는 거 이거 2개 따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어에 사용된 이 말들의 의미 속성 짚으면 되겠는데 어떤 판단, 결론 서로 통합니다. 근데 글이라는 건 판단이랑 또 역시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 1번. 이렇게 이제 금방 골랐어야 되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성분에 사용된 말들의 의미 속성이 어떠냐, 이제 그런 2개의 지점을 잘 판단해서요.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들 다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17번까지 또 함께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모의고사는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게 무엇이고 못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잘 판단을 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를 발전시키는데 잘 활용을 하도록 합시다. 자, 2부에서도 만나죠. 2부에서 봅시다. 안녕.